밤 11시 47분 창고 밖에서 발걸음 소리가 멈췄습니다. 열쇠 돌리는 소리, 딸깍 문이 닫혔습니다. 숨소리만 들렸어요. 제 것이 아닌 다른 누군가의 숨소리, 온도계가 사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손가락 끝이 시려왔어요. 어둠 속에서 그림자가 움직였습니다. 저를 향해 다가왔어요. 뒤로 물러섰지만 벽이었어요. 더 이상 갈 곳이 없었습니다. 그때 작은 기계에 녹음 버튼을 눌렀어요. 증거를 남겨야 했거든요. 혹시 제가 살아남지 못할지도 모르니까. 차가운 공기가 발목을 감쌌죠. 그날 저는 도망칠 방법을 배웠습니다. 안녕하세요. 인생극장입니다. 오늘은 제주도에서 일어난 한 여성의 생존 이야기를 들려드리겠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한 이야기입니다. 이야기에 공감하신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제 이름은 나린입니다. 라오스 메콩강 하류의 작은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아버지는 강에서 물고기를 잡았고 어머니는 시장에서 채소를 팔았습니다. 6남매 중 맏딸이었어요. 가난했지만 행복했어요. 강물 소리가 자장가였고 코코넛 향이 집냄새였거든요. 하지만 가난은 꿈을 먹고 살 수 없게 만들어요. 부모님은 평생을 밭에서 일하셨지만 우리 6남매의 입을 채우기엔 늘 부족했어요. 28살 저는 선택해야 했습니다. 가족을 위해 멀리 떠나는 것을. 한국인과의 결혼은 희망의 달이었어요. 사진 속 정호 씨는 선한 인상이었습니다. 제주에서 어선 공동어업을 한다고 했어요. 아버지는 혼자 계신다며 효자라고 자랑했죠. 바다가 아름다운 곳이에요. 행복하게 해드릴게요. 그 약속을 믿었습니다. 제주공항에 도착한 날 정말 아름다웠어요. 바다가 하늘구와 맞닿은 풍경에 감탄했죠. 정호 씨는 친절했고 시아버지 정만 어르신도 따뜻하게 맞아주셨어요. 우리 며느리 왔구나, 잘 왔다. 투박한 손으로 제 손을 잡아주시던 기억이 나요. 첫 딸은 꿈만 같았습니다. 새벽 5시면 남편이 바다로 나가고 저는 집안일을 도맡아 했어요. 하지만 작은 것들이 이상했어요. 집 안쪽 문들은 모두 안에서만 잠겼어요. 그리고 경첩 소리가 유독 크게 들렸죠. 왜 문은 안에서만 잠길까? 그때는 단순한 호기심이었어요. 새벽 5시 남편이 바다로 나가면 저는 시아버지와 집을 지켰어요. 한국어를 배우고 김치를 담그고 텃밭을 가꿨죠. 처음에는 모든 게 신기했어요. 한국 드라마에서 본 것들을 직접 해보는 거였으니까요. 시아버지는 제게 한국 문화를 가르쳐 주셨어요. 친아버지처럼 다정하셨죠. 하지만 3개월 후 작은 변화가 시작됐습니다. 남편이 먼 바다로 나가는 날이 늘었어요. 3일, 5일, 때로는 일주일씩 집을 비웠죠. 어업이 힘들다고 했어요. 멀리 나가야 고기를 많이 잡을 수 있다고. 그럴듯한 이유였어요. 그때부터 시아버지의 눈빛이 달라졌습니다. 저를 보는 시선에 끈적한 무언가가 담기기 시작했어요. 며느리가 예쁘네. 정호 녀석이 복이 많아. 농담인 듯 던진 말들이 점점 노골적이 됐죠. 며느리가 이렇게 예쁜데 정호가 자주 집을 비우면 외로울 텐데 어떻게 해? 그런 말들이 늘어났어요. 제 여권과 통장은 시아버지가 맡아놨어요. 안전한 곳에 보관하는 거야. 걱정 말아라. 핸드폰도 집안에서만 쓰라고 했죠. 마을 사람들과의 만남도 제한됐습니다. 아직 한국말이 서툴러서 창피하잖아. 그럴듯한 이유였지만 점점 갇혀가는 기분이었어요. 경제적으로도 완전히 의존 상태였습니다. 용돈조차 시아버지가 주는 대로 받았어요. 생활비, 병원비 모든 것이 그의 손을 거쳤죠. 저는 점점 작아졌어요. 목소리도 웃음도 꿈도 모든 게 허락을 받아야 하는 일이 되었거든요. 반찬 가게에 가는 것도 머리를 자르는 것도. 그런데 이상한 건 남편이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아버지 눈치만 봤어요. 제가 뭔가 말하려고 하면 먼저 아버지를 쳐다봤죠. 나는 당신 아내잖아요.
왜 저보다 아버지가 더 중요해요? 그렇게 물어보고 싶었지만 용기가 없었어요. 점점 숨이 막혔어요. 정말 끔찍한 일이 시작된 건 그해 겨울이었어요. 시아버지는 어창 정리를 도와달라며 저를 저온 창고로 불렀죠. 어구 상자를 옮겨야 한다고 했어요. 처음에는 아무 의심 없이 따라갔어요. 하지만 문이 닫히는 순간 저는 본능적으로 알았어요. 무언가 끔찍한 일이 벌어질 거란 걸. 차가운 공기, 비릿한 냄새, 그리고 어둠 그곳에서 벌어진 일은 말로 표현할 수 없어요. 누구 없어요. 도와주세요. 아버님 왜 이러세요? 제발 이러지 마세요. 그의 얼굴을 어떻게 보라고 이러시는 거예요. 제발 아버님 이러지 마세요. 제발. 저는 필사적으로 저항했습니다. 소리를 지르고 문을 두드리고 도망치려 했어요. 하지만 이곳은 아무리 소리를 질러도 들리지 않는 곳이었습니다. 시아버지는 채구는 작았지만 힘이 좋아 반항하는 저를 꼼짝 못하게 짓눌렀습니다. 움찔하는 순간 시아버지의 거대한 그것이 제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고통과 함께 치욕스러운 감정이 저를 휘감았지만 제가 할 수 있는 일은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눈에 서는 눈물이 흘렀고 제일 먼저 남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남편 얼굴을 보면 어떻게 해야 할지가 제일 먼저 걱정이 되었습니다. 아무한테도 말하면 안 된다 알겠지? 위협과 회유가 반복됐습니다. 그날 이후 시아버지는 남편이 집을 비울 때마다 저온 창고로 저를 불러 젊은 며느리의 육체를 탐하였습니다. 시아버지의 범행이 일상으로 변해버린 그날 밤 저는 결심했어요. 이대로 당할 수만은 없다고. 한국어를 더 배우고 싶어요. 남편에게 거짓말을 했습니다. 라디오를 들을 수 있는 작은 기계가 있으면 좋겠어요. 한글 공부에 도움이 될 것 같아서요. 며칠 후 남편이 작은 녹음기를 사다 줬어요. 제 생존의 첫 번째 도구였죠. 녹음기는 항상 제 몸에 붙어 있었어요. 옷 안쪽, 신발 밑창, 때로는 머리핀 안쪽에 숨겼죠. 매일 시간과 온도를 기록했습니다. 오후 2시 15분, 저온 창고 내부 온도 4도. 오후 2시 47분, 경첩소리 3회, 문잠김 확인. 감정보다는 팩트에 집중했어요. 언젠가 이것들이 증거가 될 거라 믿었거든요. 포구에서 일하는 현수 씨가 눈에 들어왔어요. 수협야간 근무를 하는 그는 제 상황을 눈치챈 듯 했죠. 포구 서쪽 CCTV 밤 2시 이후가 비어요. 어느 날 지나가며 현수 씨가 저에게 한 말이었어요. 직접적이지 않았지만 중요한 정보였죠. 저는 마을 지도에 CCTV 위치를 표시했어요. 사각지대와 등대 그림자까지 세밀하게 그렸죠. 언젠가 필요할 날이 올 거라 생각했어요. 하지만 증거를 모으는 건 쉽지 않았어요. 시아버지는 점점 더 교활해졌거든요. 제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았어요. 요즘 내가 좀 이상하더라. 뭔가 꾸미고 있는 거 아니냐? 그의 의심스러운 눈빛이 무서웠어요. 시아버지가 제 변화를 눈치채기 시작했어요. 그는 자신이 생각한 것에 확신이 생기면 누나를 굴리는 버릇이 있었습니다. 그날 그는 누나를 굴리더니 제 방을 뒤졌어요. 이불, 옷장, 서랍까지 모조리 뒤집었죠. 심장이 터질 것 같았지만 하지만 증거는 안전했어요. 며칠 전 이영옥 여사님의 반찬 가게에 맡겨뒀거든요. 쌀통 바닥에 이중 공간이 있어요. 그분은 아무 말 없이 도와주셨어요. 뭘 찾는지 모르겠지만 아무것도 없네. 시아버지는 의심스러운 눈으로 저를 쳐다봤지만 포기할 수밖에 없었어요. 이영옥 여사님님은 마을이 반찬 가게를 운영하시는 분이었어요. 60대의 독신이었고 특히 젊은 여성들을 많이 챙겨주셨죠. 어느 날 제 눈이 멍자국을 보신 후부터 더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어떻게 다쳤어?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어보셨죠. 넘어져서요. 거짓말이었지만 그분은 아셨을 거예요. 혹시 힘든 일 있으면 언제든 말해. 나는 이 동네에서 오래 살았거든. 그분의 말이 큰 위로가 되었어요. 이영옥 여사가 연결해준 상담센터에 전화했어요. 다문화 가족 지원센터입니다.
무엇을 도와드릴까? 떨리는 목소리로 상황을 설명했죠. 혼자서는 해결할 수 없을 것 같아요. 며칠 후 박유진 변호사님을 만났어요. 반찬 가게 뒷방에서 이뤄진 비밀 만남이었죠. 증거가 생각보다 구체적이네요. 이 정도면 당신을 이렇게 만든 그 놈을 햇빛을 못 보게 만들 수 있어요. 그분이 말에 처음으로 희망을 느꼈어요. 우선 안전한 곳으로 피해야 해요. 계획을 세워봅시다. 탈출 작전이 시작됐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더욱 조심해야 했어요. 시아버지 의심이 깊어지고 있었거든요. 남편도 뭔가 눈치챈 듯 했어요. 요즘 아버지가 자꾸 내 이야기를 해. 무슨 일 있어? 아무 일 없어요. 그저 한국 생활이 아직 어려워서 거짓말을 계속해야 했어요. 남편 정호는 아버지 앞에서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었어요. 40대가 넘었는데도 아버지 눈치만 봤죠. 어선의 모든 소유권은 시아버지 명의였어요. 남편은 그저 아버지 밑에서 일하는 일꾼에 불과했죠. 월급도 아버지가 주는 용돈으로 생활했어요. 자신 명의로 된 재산은 아무것도 없었어요. 이놈아, 내 덕에 먹고 사는 줄 알아. 당장 집에서 나가. 시아버지가 조금이라도 화를 내면 남편은 벌벌 떨었어요. 저는 남편에게 여러 번 말하려고 했어요. 아버님이 저에게 이상한 말씀을 하세요. 불편해요. 하지만 남편의 대답은 항상 똑같았어요. 아버지가 외로우셔서 그러시는 거야 이해해드려. 어머니 돌아가시고 얼마나 적적하시겠어. 남편은 진실을 알고 있었을지도 몰라요. 하지만 알면서도 모른 척했죠. 자신의 안위가 더 중요했거든요. 현수 씨는 수협에서 15년째 일하고 있었어요. 야간 근무를 주로 맡아서 마을이 밤 상황을 잘 알고 있었죠. 처음에 저를 본 건 반찬 가게 앞에서였어요. 멍든 팔을 감추려고 하는 제 모습을 봤대요. 그때부터 조용히 관심을 가져주셨어요. 하지만 절대 선을 넘지 않았어요. 안녕하세요. 인사만 주고받았죠. 어느 날 포구에서 마주쳤을 때였어요. 혹시 도움이 필요하시면 말씀하세요. 조심스럽게 건넨 한마디였어요. 수협 사무실에는 포구 전체 CCTV 모니터가 있었어요. 그가 알려준 정보는 정확했어요. 서쪽 창고 쪽은 정말 사각지대였거든요. 현수 씨는 자신의 개인적 감정을 절대 드러내지 않았어요. 그저 한 사람의 이웃으로서 도움을 주었을 뿐이에요. 나중에 알게 된 사실이지만 그는 다른 이주 여성들도 도왔대요. 위험한 상황을 미리 알려주거나 안전한 경로를 안내해주거나 조용하지만 든든한 마을의 지킴이 같은 분이었어요. 약속한 날 새벽 2시였어요. 현수 씨가 교대 근무 시간에 맞춰 도와주기로 했죠. 차를 그늘에 댈게요. 당신이 결정해요. 그는 선을 넘지 않으면서도 최선을 다했어요. 집을 나서는 순간 심장이 멈출 것 같았어요. 발걸음 소리, 숨소리, 심지어 바람 소리까지 다 들리는 것 같았죠. 마룻바닥이 삐걱거릴 때마다 멈춰야 했어요. 시아버지 갓길까봐 무서웠거든요. 현관문을 여는 순간이 가장 무서웠어요. 경첩 소리가 평소보다 더 크게 느껴졌죠. 찬바람이 얼굴을 스쳤을 때 비로소 숨을 쉴 수 있었어요. 포구까지 걸어가는 15분이 평생처럼 길었어요. 뒤에서 누군가 쫓아올까봐 몇 번이나 뒤돌아봤죠. 어둠 속에서 들리는 모든 소리가 무서웠어요. 바람에 흔들리는 나무, 멀리서 들리는 파도 소리, 평소에는 아름다웠던 것들이 모두 위험하게 느껴졌어요. 차 엔진 소리가 들렸을 때 비로소 안도했어요. 괜찮아요. 이제 안전해요. 박 변호사님의 목소리였어요. 제주를 떠나는 새벽 페리에서 저는 새로운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배가 제주를 떠나면서 뒤돌아보지 않았어요. 앞만 보기로 했거든요. 몇 달 후 드디어 재판이 시작됐어요.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떨렸지만 당당했죠. 시아버지가 저를 째려봤지만 더 이상 무섭지 않았어요. 피고인이 증인을 성폭행한 것이 사실입니까? 판사님의 질문에 명확히 답했어요. 사실입니다. 가해자 측 변호사는 저를 의심했죠. 돈을 노리고 꾸민 거짓말 아닙니까?
하지만 증거는 명확했어요. 녹음 파일이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았죠. 오후 2시 17분부터 3시 42분까지의 녹음입니다. 시간, 장소, 온도까지 기록된 데이터였어요. 현수 씨도 증인으로 나왔어요. 그날 오후 이 시경 피고인이 저온 창고 쪽으로 가는 걸 봤습니다. 담담하게 목격 사실만 증언했죠. CCTV 경로 분석까지 제출되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었어요. 재판이 진행되면서 여러 전문가들이 증언대에 섰어요. 먼저 법의학 전문가가 나왔어요. 피해자의 의료 기록을 분석한 결과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 증상이 명확히 나타납니다. 이는 지속적인 정신적 충격을 받았을 때 나타나는 전형적인 증상입니다. 음성 분석 전문가도 증언했어요. 녹음 파일의 음성을 분석한 결과 피고인의 목소리가 99.7% 일치합니다. 조작이나 변조의 흔적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디지털 포렌식 전문가의 증언도 있었어요. 녹음 파일의 메타데이터를 분석한 결과 녹음 시간과 장소가 피해자의 진술과 정확히 일치합니다. 시아버지 측 변호사는 계속 트집을 잡으려어요. 피해자가 돈을 노리고 계획적으로 함정을 판 것 아닙니까? 하지만 박유진 변호사님의 반박이 명확했어요. 피해자는 녹음 기구 입조차 직접 할 수 없는 경제적 종속 상태였습니다. 남편을 통해 한국어 학습용으로 구입한 것이 증명되었습니다. 증인들의 증언이 이어졌어요. 이웃 할머니들, 반찬가게 사장님, 그리고 현수 씨까지 모두가 제 상황을 증언해 주었어요. 저는 제 마음을 들여다보는 것 같았어요. 모든 분들이 저를 지켜봐 주고 계셨던 거예요. 혼자라고 생각했는데 사실은 혼자가 아니었던 거죠. 증언을 들으면서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많은 분들이 저를 걱정해 주셨는지 알 수 있었거든요. 재판장도 조용해졌어요. 모든 사람이 진실을 알고 있었죠. 시아버지는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변명할 여지가 없었거든요. 재판 중간중간 시아버지는 저를 노려봤어요. 법정 밖에서도 협박이 계속됐어요. 남편을 통해 전화가 왔어요. 아버지가 화가 많이 나셨어. 베트남 가족들한테 연락했다고 하시네. 전화를 끊고 바로 베트남 가족에게 연락했어요. 다행히 아무 일 없었지만 정말 무서웠어요. 박 변호사님이 즉시 법원에 신고했어요. 협박 혐의로 추가 기소됐죠. 최종 변론에서 검사님이 말씀하셨어요. 피고인은 자신의 권력을 이용해 약자를 괴롭혔습니다. 더욱 심각한 것은 반성하지 않고 오히려 피해자를 협박했다는 점입니다. 엄중한 처벌이 필요합니다. 시아버지는 끝까지 억울하다고 소리쳤어요. 내가 언제 그런 일을 했다고? 이 모든 게 내년이 내 돈을 노린 것 때문이야. 돈 때문이야. 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어. 억울하다고. 하지만 판사님이 판결은 확고했어요. 피고인을 징역 7년 및 벌금 5천만 원에 처한다. 추가로 5년간 피해자 접근 금지 명령을 내린다. 증인 협박에 대해서는 추가로 징역 6개월을 선고한다. 법정을 나오면서 많은 기자들이 있었어요. 용기 있는 증언 감사합니다. 다른 피해자들에게 희망이 될 것입니다. 그날 밤 처음으로 평안하게 잠들 수 있었어요. 마을에서도 변화가 시작됐어요. 이영옥 여사님을 중심으로 다문화 가족 보호 모임이 만들어졌죠. 더 이상 이런 일이 일어나서는 안 돼요. 할머니는 다른 이주 여성들을 위해 앞장서셨어요. 현수 씨도 포구에서 다른 여성들을 조용히 돕고 있다고 들었어요. 남편은 이혼 과정에서 모든 재산을 저에게 넘겼어요. 그것이 그가 할 수 있는 유일한 사죄였을 거예요. 3년이 지난 지금 저는 상담센터에서 일하고 있어요. 매주 5명 정도의 상담을 진행해요. 제 경험이 다른 분들에게 도움이 되고 있어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 반드시 해결책이 있다는 것, 그걸 알려드리고 싶어요. 어제도 한 분이 상담을 받으러 오셨어요. 라오스에서 온 25살 여성이었어요. 시어머니가 자신을 때린다며 울고 계셨어요. 저는 그분에게 말해드렸어요. 혼자가 아니라고,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다고. 지금 저는 서울에서
새 삶을 살고 있어요. 다문화 가족 상담센터에서 일하며 저와 같은 상황에 여성들을 돕고 있죠. 상담을 할 때마다 제 경험이 도움이 되는 것 같아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알려주고 싶거든요. 현수 씨와는 지금도 가끔 연락해요. 여전히 포구에서 일하시면서 다른 이주 여성들을 돕고 계세요. 사랑은 구원이 아니라 연대라는 걸 그분을 통해 배웠어요. 이 여사님도 건강하게 지내고 계세요. 마을의 다문화 가족 지원 모임을 만드셔서 활발히 활동하고 계시죠. 제주는 이제 저에게 두려움의 장소가 아니에요. 극복의 상징이 되었거든요. 가끔 제주바다 사진을 봐요. 그럴 때마다 그때의 저를 위로해주고 싶어져요. 괜찮다고,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라고. 라오스 가족들도 한국에 와서 함께 살고 있어요. 부모님이 손자들과 노는 모습을 보면 정말 행복해요.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이제 알아요. 가끔 제주바다가 그리워져요. 하지만 이제 그 바다는 공포가 아닌 극복의 상징이에요. 문 닫히는 소리 대신 이제 파도 소리를 들어요. 차가운 창고의 경첩 소리 대신 따뜻한 국물을 끓이는 소리를 듣죠. 매일 아침 일어나면서 생각해요. 오늘도 누군가에게 도움이 되는 하루를 살자고. 그것이 제가 찾은 진짜 행복이에요. 어제 상담센터에서 만난 분이 말씀하셨어요. 언니 덕분에 용기가 생겼어요. 나도 신고할 거예요. 그런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이 따뜻해져요. 제가 겪은 고통이 헛되지 않았다는 생각이 들거든요. 여러분도 기억해 주세요.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도움을 요청하는 건 부끄러운 일이 아니라는 것을. 지금도 어딘가에서 저와 같은 상황에 있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 있어요. 다누리 콜센터 1577-1366, 여성긴급 전화 1366, 디지털 성범죄 신고센터 02-735-8994 도움을 받을 수 있어요. 상담은 무료이고 통역 서비스도 제공됩니다. 혼자 견디지 마세요. 저는 이제 두렵지 않아요. 제가 살아남았고 이겨냈다는 것이 다른 분들에게도 희망이 될 거라고 믿어요. 어둠 속에서도 반드시 빛은 있어요. 그 빛을 찾는 것, 그것이 바로 용기예요. 그 창고에서 녹음 버튼을 눌렀던 그 순간처럼 작은 용기가 모여서 큰 변화를 만들어요. 이 이야기가 누군가의 새벽을 여는 열쇠가 되길 바랍니다. 구독과 좋아요, 그리고 댓글이 다음 생존자들에게 큰 힘이 됩니다. 여러분의 응원 한마디가 누군가에게는 생명줄이 될 수 있어요. 지금까지 인생극장이었습니다.